제 이름은 한미라입니다. 올해 67살. 전직 한의사였고 지금은 살아남은 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지만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적이란 매개체가 정말로 사람을 해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아들 준호가 서진이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 후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미 죽음의 명단에 올라 있었다는 것을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며느리 서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날도 저는 며느리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면서 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 이 집의 독을 피로써 끊는다. 뭐라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봤죠. 서진은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붉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 검은 붓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잉크가 아니었습니다. 붉은색이었으니까요. 너무 진한 끈적한 붉은색. 서진아, 뭐하니? 제 목소리에 서진은 화들짝 놀라며 그 천을 앞치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 어머니. 깜짝이야. 그냥 행주에 묻은 얼룩 확인하고 있었어요. 방금 뭔가 쓰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착각이세요. 어서 나가서 쉬세요. 저녁 곧 차려드릴게요.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절대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경고처럼.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원래 한의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는 동네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했어요. 침도 놓고 약도 짓고 평범한 한의사였죠.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 아무 예고도 없이.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으니까요. 한의원을 정리하고 아들 준호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며느리 서진도 착해 보였고 준호도 효자였으니까. 하지만 서진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숨이 막히는 꿈.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꿈. 불에 타는 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기대감 같은 것. 마치 제가 아프길 바라는 것 같은. 어느 날 낮, 서진이 외출한 사이 저는 며느리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상자.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붉은 천들이 가득했습니다. 부적들이었습니다. 수십 장. 그 위에는 검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독제거, 노파소멸, 죽음을 부르소서. 그리고 어떤 부적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라. 그 옆에는 제 사진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온 건지. 서진아. 이게 대체 뭐니?
어머니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게 나를 저주하는 부적이니? 저주가 아니에요. 정화예요. 정화라니? 어머니는 이 집의 독이에요. 어머니가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실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준호는 승진도 못하고 저는 매일 악몽을 꿔요. 이 집에 어두운 기운이 가득해요. 그게 내 탓이라고? 네. 점쟁이도 그랬어요. 이 집에 늙은 독이 있다고. 그걸 제거해야 한다고. 서진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잠드시는 거예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미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준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준호야, 서진이가 이상해. 날 죽이려고 해. 준호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이가 왜 그래요? 진짜야. 내 이름 적힌 저주 부적을 봤어. 내 사진도 붙어 있었고. 어머니, 그건 그냥 어머니 건강 기원하는 부적 아니에요? 아니야. 죽음을 부르소서라고 적혀 있었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착각하신 거예요. 어머니, 서진이는 그런 애 아니에요. 제일 착한 애예요. 그때 서진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기분 좀 풀리실 거예요. 붉은 차였습니다. 대추차 같았지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난 안 마실래? 왜요? 어머니 건강에 좋은 건데. 싫다고. 제가 소리치자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정성껏 끓여줬는데 왜 그러세요? 준호야, 너는 누구 편이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들은 절대 저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누웠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밤 11시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하얀 연기. 냄새가 독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아. 어머니, 편안하게 주무세요. 꿈속에서 편히 가세요. 서진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이불로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저는 간신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서진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왜 안 죽어요? 왜? 다음 날 아침, 저는 몰래 서진을 미행했습니다. 서진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더군요. 낡은 주택가 골목 안쪽. 영혼의 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빨간 천이 대문에 걸려 있었고 문패에는 신내림 무당 방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창내 밖에서 몰래 엿들었습니다. 난이 언니 안 돼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 강한 향을 태웠는데 그런데도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시더라고요. 이상하네. 보통은 그냥 잠들듯이 가는데 언니, 더 강한 방법 없어요? 있긴 하지. 최종 부적. 최종 부적이요? 응. 대상에 혈액이나 머리카락을 넣어서 태우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생명력이 직접 끊겨. 진짜요? 그래. 근데 위험해. 잘못하면 너도 다칠 수 있어.
괜찮아요. 어차피 이대로는 못 살아요. 그 노파가 계속 우리 집에 있으면 준호도 나도 망해요. 그래. 그럼 준비해줄게. 근데 돈은 여기요, 200만 원. 돈 뭉치를 건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0만 원이나 주면서 저를 죽이려고 한다니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더 단단히 잠그고 의자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 설마. 저는 눈을 살짝 뜨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었고 조용히 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서진이 제 머리카락에 가위를 댔습니다. 머리카락 한 움큼을 자르고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시어머니. 서진이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리고 다시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서진이가 날 죽이려고 해. 진짜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어젯밤에 내 머리카락을 잘라갔어. 저주 부적 만들려고.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꾼 꿈이에요. 꿈이 아니야. 저는 잘린 머리카락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봐. 이것 좀 봐. 준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자다가 뒤척이시다가 베개에 걸려서 빠지신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돼. 그때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진 씨, 어머니가 또 의심하시네요. 네. 또 무슨 일이세요? 서진의 표정은 완벽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며느리의 얼굴.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눈빛 깊숙한 곳에 차가운 빛을 말이죠.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난 안 아파. 아니에요. 요즘 망상 증세가 심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모든 걸 돌봐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저를 죽일 때까지 말이죠. 저는 모든 사실을 밝히려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할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부적이요. 제 이름 적힌 저주 부적. 그걸 가져오셨어요? 아니, 며느리 방에 있는데 그럼 사진은요? 그것도. 경찰들은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가족 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집에 가서 좀 쉬고 오시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정도의 형사였습니다. 제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형사는 저를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형사 최도윤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부적, 연기, 머리카락, 박난이. 형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박난이요? 영혼의 집? 네, 아세요? 알죠? 제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거든요. 형사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지역에서 노인 사망 사건이 5건 발생했어요. 5건이요? 네. 모두 60대 이상 노인들이었고 사인은 다양했어요. 질식, 화상, 폐렴, 심장마비, 화재, 그게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죠? 모두 집에서 부적이 발견됐어요. 붉은 천에 검은 글씨로 쓰인 저주 부적이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들은 모두 박난이한테서 나왔어요. 그럼 그 무당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주를 받고 저주 부적을 만들어 팔았죠? 사주를 누가 한 거죠? 가족들이요. 며느리, 아들, 딸. 유산을 노리고 계획한 거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서진이도 그걸 노리고 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당신 며느리도 그 명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형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박난희의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화면에는 입금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이서진 200만 원. 이 내역은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건 피해자들도 모두 비슷한 금액을 입금했어요. 죽기 1-2주 전에 말이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도 범행의 타깃이 됐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하지만 증거가 약해요. 부정만으로는 살인 교사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떡해요? 당신 며느리가 직접 범행을 시도할 때 잡아야 해요. 그게 무슨... 미끼가 되어주세요. 형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해치려 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 체포하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진아, 저녁 맛있었어.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서진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 어둠 속에는 형사와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서진의 목소리.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독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1분, 2분, 5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붉은 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과 피가 묻은 부적. 서진은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적을 불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편히 가세요.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촛불이 부적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당신을 부르고 제가 당신을 덮고 이 집에서 영원히 사라져요. 그 순간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창문이 박살나며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부적을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이서진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다 녹음됐어요. 형사가 녹음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미끼였어. 어떻게 알았어요? 네가 너무 급했어. 너무 노골적이었지. 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넌 기회가 많았단다. 하지만 넌 끝까지 날 죽이려고만 했지. 경찰이 서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형사의 질문에 서진은 웃었습니다. 돈이요. 돈? 네. 준호 오빠 명의로 된 아파트, 그거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죽으면 그게 저희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보험금도 있고요. 5천만 원.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저희한텐 큰 돈이에요. 그리고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거슬렸어요. 맨날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네. 박난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부적으로 조용히 보낼 수 있다고. 아무도 모르게. 그 무당도 같이 체포됐어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자백하는 순간 박난희의 집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어요. 증거 다 나왔어요. 같은 시각 영혼의 집 앞에는 경찰차 여러 대가 서 있었습니다. 박난혜 씨, 살인 교사 방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난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2년간 당신이 만든 저주 부적으로 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6번째 시도가 오늘 밤 적발됐고요. 저는 그냥 부적 팔았을 뿐이에요. 사람 죽인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어떻게 향을 태우고, 어떻게 머리카락을 넣고, 어떻게 주문을 외우는지. 경찰은 압수한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고객 명단과 금액, 그리고 상세한 저주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예요. 박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난 그냥 돈을 벌려고 한 거란 말이야. 사람 목숨 팔아서요? 박난이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원했어요. 가족을 죽이고 싶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경찰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서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조금 눈치를 채긴 했었어요. 뭐? 서진이가 가끔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신다고, 언제까지 모셔야 하냐고 힘들다고 토로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서진이가 화낼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들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가 빨리 사라지길 바랐다는 걸 말이죠. 준호야, 네, 어머니.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란다. 나를 지켜주지 않은 내가 내 아들일 자격이 없단다.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돌아가라. 다신 보고 싶지 않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2주 후, 법정에 섰습니다. 서진과 박난이 모두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서진,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서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산후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산후우울증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3년 전 유산을 경험했고 그 이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시도했다. 충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계획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입니다. 화면에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제거 계획, 1단계 부적 구입 완료, 2단계 향 테스트 완료, 3단계 머리카락 확보 완료, 4단계 최종 부적 제작 진행 중, 5단계 실행 11월 20일 예정.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충동적인 행동이라고요?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박난희는요? 저는 그냥 부적을 팔았을 뿐입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노트에는 상세한 저주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밤 12시에 향을 태우고 대상의 머리카락을 함께 태우며 죽음을 부르는 주문을 외운다. 이게 단순한 부적 판매인가요? 박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이서진, 살인 미수 및 존속 살해 미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난희, 살인 교사 방조 및 사기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저는 피해자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서.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진과 박난이가 수감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법적인 도움을 연결해주고 필요하면 형사와 협력해서 증거를 모으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힘들지만 의미 있게.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되었다. 서진이가 나를 죽이려 했던 그날. 1년 전 나는 죽음 앞에 서 있었다. 부적과 향과 저주 앞에서. 하지만 나는 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저주는 부적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의 욕심과 증오였다는 걸. 진짜 부적은 붉은 천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라는 걸. 이제 나는 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의 빛이 되고, 내 고통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내 삶이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갈 것이다. 끝까지.